실제로 자궁 내막증은 많은 여성을 굉장히 암이 아닌데도 암처럼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에서 15%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안녕하세요. 상계백병원 산부인과의 노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자궁 내막증, 진통제만 먹고 참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처음에 자궁 내막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내용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의 모든 기관은 이거 하나로 설명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궁 경부, 그리고 자궁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 그리고 자궁의 체부, 그리고 질, 그 다음 난소, 그 다음 나팔관. 이게 산부인과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궁 내막증은 요 자궁 안쪽에 있는 막, 이 자궁 내막을 얘기하는 건데, 이 자궁 내막이 어떻게 질병이 생겨서 자궁 내막증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리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생리통 굉장히 많은 여성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성의 거의 90%까지도 생리통을 겪게 돼요. 그러면 대부분 생리통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제로 생리통 대부분 있기는 한데, 이 생리통이 계속 진통제로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 이거는 그냥 생리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리통이라고 하면 보통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뉘는데, 1차성 생리통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리혈이 나오게 되는, 먼저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자궁 내막이 배란되고 나서 두꺼워지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 자궁 내막이 그대로 이 자궁 내막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오는 그게 바로 생리거든요. 그런데 그 생리가 나오게 되려면 결국 자궁을 수축해주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면서 자궁이 수축하다 보면은 혈관도 눌리니까 허혈성 통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통,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해요. 그거는 누구나 있는 생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고 점점 심해지는 생리통은 2차성 생리통이라고 해서 병변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궁이 수축해서 생기는 통증이 아니고 자궁에 혹이 있거나 난소에 혹이 있거나 이런 다른 병이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 2차성 생리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리통은 정상일 수 있죠. 대체로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생리통이 계속 너무 심하고 갈수록 심해지면 그것은 어떤 경고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리통을 그냥 참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자궁 내막증 이렇게 배울 때 자궁 내막에 뭐가 생기는 건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자궁 내막증이라면 자궁 내막에 있는 병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궁 내막증이라는 건 자궁 내막 조직, 내막에 있는 조직이 자궁 내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궁 바깥쪽에 존재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난소라든지 복막이라든지 그러니까 자궁 바깥쪽에 자궁 내막 조직이 붙는 어느 곳에서나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자궁 내막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궁 내막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주기에 따라서 출혈이 생기죠. 그런데 자궁 내막에 있는 출혈은 밖으로 나오니까 괜찮지만 다른 난소나 복막에 있는 그 조직들은 거기서도 출혈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면 유착이 생기고 결국 이게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병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궁 내막에 있는 조직이 자궁 바깥으로 갈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 조직이 거기 떨어져서 갈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병태 생리를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이렇게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생리혈이 역류해서 면역학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에스트로겐에 기대해서 계속 성장하거나, 아니면 염증이나 뭐 신생혈관 섬유화가 되거나, 아니면 유전적 인자라든지 이런 많은 요인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요인이 있다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한 가지 이유를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생리혈이 역류해서 생기는 게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리혈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궁에서 바깥으로 나와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일부는 이렇게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복강내, 난소나 복강내로 흘러가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성이 다 이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는 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10%에서는 거기에 그 자궁 내막 조직이 딱 착상을 하면서 거기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속 커지면 이제 자궁 내막증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서 보통은 10%에서 15% 정도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궁 내막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보통 자궁 내막증 수술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은 부위가 난소예요. 난소에 가장 흔히 생기고, 이거는 혹을 형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궁 내막 종이라고도 합니다. 자궁 내막 종도 자궁 내막층의 한 부분에 들어가요. 이렇게 혹이 생기는 경우에 생리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난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복막으로 가면 골반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자궁, 천골, 인대로 가면 생리통이나 성교통, 직장과 질 중격으로 가면 배변통이나 직장 유착을 일으키기도 하고, 방광으로 가면 배뇨통이나 혈뇨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팔관으로 가면 우리가 나팔관은 실제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고 그런 장소인데, 나팔관에 유착이 생기거나 물이 차거나 그러면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난임을 유발하기도 하고, 장으로 가면 복통이 유발되고, 또 수술 흉터 부위, 제왕절개나 어떤 복강경 흉터 부위에 가기도 해서 그런 경우에도 국소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더 드물게 폐로 가기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이 가는 부위가 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리혈이 역류해서 면역학적 이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다 보면 병소가 커진다, 이런 흐름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궁 내막증의 증상들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환자분들이 와서 진단을 받게 되나. 물론 무증상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우연히 검진을 통해서 난소에 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생리통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고, 그 외에 성교통이라든지 만성 골반통, 배변통을 호소하시고, 또 난임이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자궁 내막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결국 생리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리통이 아니고 자궁 내막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시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산부인과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호소하신 증상이 대부분은 통증이에요. 그럼 어디가 아프다 이런 통증 양상을 확인하고, 산부인과에 가시면 대부분 초음파를 보게 되죠. 초음파로 굉장히 높은 진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95%는 초음파나, 또는 자궁이나 난소 외의 곳에 생기는 곳은 MRI를 찍어보면 95% 정도에서는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력 청취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진단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복강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복강경 검사를 진단을 위해서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CA125라는 우리가
종양 표지자를 검사하게 되는데, 이 검사는 진단의 확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뭐 보조적인 검사, 그리고 또 재발 지표로 추후에도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산부인과에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시면은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초음파로 보면 이렇게 호걸 형성하고 있어요. 초음파 영상에서 전형적인 이렇게 저에코 영상인데, 이게 아예 까맣게 보이는 건 물인데 오래된 피가 이렇게 고여 있기 때문에 이 하얀 것보다는 조금 더 까만 양상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까만 건 아닌 저에코 낭종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거는 자궁 내막증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RI는 이제 단순히 난소의 아니고 환자분이 조금 더 만성적인 골반통을 이렇게 호소할 때는 MRI를 찍어서 MRI로 그걸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난소의 혹이 보이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뭐 다른 난소 외에 뭐 방광이나 뭐 직장과 질, 중격 이런 데 이제 있을 때는 우리가 MRI를 찍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산부인과에 오시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술해서 들어가서 봤을 때 이렇게 까만색 점 같은 게 있을 때 이 부위에 자궁 내막증이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난소에서는 이렇게 혹을 형성하고 있을 때 초콜릿 색깔의 이렇게 액체가 안에 있어서 저희가 빨아들여 보면 이게 초콜릿 색깔의 이런 오래된 피가 계속 쌓이면서 초콜릿 색깔을 보이는 이런 혹이 있으면 보통은 이게 자궁 내막증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자궁 내막증은 결국 아파서 오게 되는 건데, 그럼 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생리통 있으면 진통제를 먹어서 조절을 하니까 진통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궁 내막증은 진통제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 자체가 생리하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이 되고 결국 출혈이 있고 거기가 염증이 생기고 주변 장기가 유착이 되다 보면 결국엔 장기 손상이 되고 난소도 손상이 되면서 난임이 증가하고 나팔관도 손상이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젊은 여성이 임신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통제만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결국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치료를 하게 될까? 옛날에 우리 자궁 내막증 저 예전에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수술을 많이 했어요. 난소에 혹이 생기면 보통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호르몬제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수술적인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를 하는 쪽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억제해요.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결국에 GnRH라는 거는 결국에 폐경을 일으키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게스테론을 줘서 여성 호르몬을 억제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면 피임약 같은 이 세 가지 종류의 호르몬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결국에는 통증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너무 이게 혹이 크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병소를 절제하고 유착을 방리하는 그런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 환자분의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난소의 여력이 너무 적게 남아 있거나 또 뭐 혹이 너무 크거나 유착이 너무 심한 경우에 결국 빨리 체외 수정을 해서 임신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궁 내막증이라는 게 결국에는 환자에 맞춰서 그 치료 전략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가장 많이 쓰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비잔정이라고 해서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 제제, 디에노게스트를 가장 첫 번째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많이들 드셨던 게 비잔정일 텐데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도 뭐 유엔정, 로잔정, 디에잔정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디에노게스트 호르몬제가 나오고 있고, 이거의 치료는 결국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황체화시키는 거죠.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자궁 내막 조직이 황체화되면 결국 퇴화되니까 출혈이 안 일어나게 되면서 유착도 방지하고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좀 억제해주는 작용이 있어서 초기에 디에노게스트를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작용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잔정을 먹는 게 결국에는 먹어야 되는데 이게 부작용은 없는지, 또 젊은 여성에서는 당장
아기 낳을 게 아니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디에노게스트의 부작용으로는 전 처음 환자분들이 물어보면 사실 부작용은 우선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라. 근데 출혈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부작용을 다 일일이 거론해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작용을 이렇게 미리 알고 먹다 보면 이게 혹시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못 느낄 거도 느낄 수 있어서 우선 디에노게스트는 먹어야 되니까 먼저 먹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게 부정출혈인데 한 4%, 나머지는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유방통, 또 체중이 좀 증가하는 거, 약간의 구역감, 뭐 두통, 여드름, 그리고 약간의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대체로는 다 잘 드시는데 그게 심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그냥 어쩔 수 없이 경구 피임약으로 교체해서 약을 드시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몇 년까지 이제 먹을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7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구가 나왔는데 앞으로 아마 전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드셔도 크게 부작용이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는 보통은 7년 이상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사이에 다른 약으로 바꿨다가 뭐 끊었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든지 디에노게스트가 맞다면 쭉 복용하시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디에노게스트의 이제 가장 큰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게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서 골 감소증의 위험이 있어서 보통은 이걸 좀 장기간 드시다 보면 골다공증 검사, 그러니까 결국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타민 D랑 칼슘을 같이 처방해서 드시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궁 내막증은 난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자궁 내막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궁 내막증 자체가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또 나팔관의 움직임을 저하시키고 나팔관을 유착을 시키고 나팔관에 물이 차게 하는 증상도 생길 수 있어서 약 30에서 50%에서는 난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요런 아까 말씀드린 뭐 기능 저하, 유착, 자궁 내막 분비물 자체가 또 착상도 방해하는 게 있어서 난임의 발생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궁 내막증 환자가 어떤 치료를 하느냐는 거는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치료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상담을 하게 되고 이 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가장 많이 하게 되죠. 통증도 조절하고 병소도 억제하면서 이것이 이제 비침습적으로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약물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런데 뭐 약물에 반응이 없거나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혹이 너무 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수술 치료도 역시 재발 위험이 높고 또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치료는 저희가 최후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이 혹시 뭐 3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혹이 많이 크거나 유착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 생식술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결혼을 안 하신 분인데 너무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신 분들은 미리 난자를 이제 냉동 시키거나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이 당장 지금 임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분이라면 배아를 뭐 냉동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그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증은 굉장히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계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하고 유착을 유발하기 때문에 난임이나 만성 통증, 수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서 결국에는 조기에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임신의 가능성도 보존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저는 20대 여성이 생리통이 심하신 분이라면 근처의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진료가 쉽잖아요. 실제로 진료도 쉽고 또 굉장히 좀 진료비도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기본적인 산부인과 검사를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받아 본다면 산부인과에서 큰 질환으로 갑자기 고생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본인이 뭐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거 못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검사 20대 여성은 산부인과에서 꼭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진료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결국 자궁 내막증은 굉장히 흔해요. 10에서 15%면 흔하잖아요. 그래서 방치되기 쉬운 질환이고 하지만 내가 내 몸에 좀 이렇게 잘 살펴봐서 생리통이 심하거나 그럴 때는 젊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진통제만 먹고 참을 게 아니라 바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산부인과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그냥 기본적인 검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자궁 내막증은 많은 여성을 굉장히 암이 아닌데도 암처럼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에서 15%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여성에게선 지속적으로 생리통을 유발하고 만성 골반통을 유발하고 그리고 난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정기 검사 산부인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산부인과 초음파나 그리고 뭐 자궁암 검사라 이거는 자궁암 검사는 뭐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시겠지만 그런 검사를 받으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증으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서 이것이 향후에 난임이나 아니면 더 뭐 유착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결국에는 생활 습관도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운동하시고 체중 조절 잘 하시고 건강 생활을 하시면서 가임기 동안은 평생 조절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궁 내막증이 너무 무서운 건 아니니까 그냥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따르는 대로 하시되 잘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만 그 진료를 마치겠고 다음 강의는 제가 여성 호르몬 치료 아직도 유방암이 걱정되시나요로 다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좀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말이 자꾸 많이 대답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을 빨리 하게 돼서 다음에는 조금 더 지겹지 않고 천천히 말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